아침 쉬는 시간,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아이들이 평소처럼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1학년과 2학년 아이들은 오래된 그네 주위에서 제잘거리고 몇몇 그룹은 화단 근처에 모여 간식을 먹고 있었다. 선생님들은 교무실 처마 아래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시골 초등학교의 평범한 하루였다. 아무도 몇 분 후 그 평화가 1학년 민수라는 조용한 소년의 한마디로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민수는 항상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운동장 한가운데서 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번의 흐느낌이었다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온 운동장이 몇 초 동안 정적에 빠질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내 동생 돌려줘요. 내 동생이 거기 묻혀 있어요. 소년의 손가락은 운동장 한가운데 있는 붉은 벽돌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벽돌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색이 바랜 여러 벽돌 사이에 있었다. 가까이 있던 아이들은 민수가 장난치는 줄 알고 몇몇은 웃기 시작했지만 민수가 계속해서 울부짖자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근처에 있던 몇몇 교사들이 다가와 물었다. 어떤 선생님은 고개를 젓며 아이가 전날 꾼 악몽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생님은 아이들이란 TV를 너무 많이 봐서 상상력이 풍부해진 거야 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 순간 민수의 눈빛은 그런 위로의 말들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아이 같지 않았고 관심을 끌려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아무도 그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민수의 담임 선생님인 정 선생님이 달려와 무슨 일인지 물었다. 민수는 내 동생이 거기 묻혀 있어요 라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 붉은 벽돌을 가리키며 여전히 목이 메인 목소리였다. 몇 분 동안 온 운동장이 이유 없이 조용해졌다. 쉬는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이 울렸지만 아무도 서둘러 교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민수는 교무실로 데려가졌고 그 사이 어른들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단순히 넘길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소문은 그날 수업 시간 내내 빠르게 퍼졌다. 학생들은 민수가 운동장 아래 묻힌 동생의 유령을 봤다는 이야기를 서로 전했다. 어떤 아이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이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고 말했다. 몇몇 저학년 학생들은 더 이상 운동장 중앙을 지나가지 않았다. 5학년 학생들 몇 명은 그곳이 과거의 묘지였다는 한 학생의 말 때문에 큰 소리로 다투기까지 했다. 그 사이 민수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는 보건실로 옮겨졌고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며 누군가 들어와 이야기를 물었고 또 누군가는 몰래 밖에서 엿들었다. 하지만 민수는 모두가 믿기 힘들어하는 것들을 반복할 뿐이었다. 내 동생이 운동장 아래 묻혀 있어요. 작은 꽃무늬가 있는 푸른 천에 쌓여 있어요. 동생은 나랑 똑같이 생겼지만 더 작아요. 그리고 그는 희미하게 동생을 보았다고 했다. 정 선생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머릿속으로 되짚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었으며 누구와 친하게 지내 영향을 받을 만한 사이도 아니었다. 수업 시간에 민수는 보통 조용히 앉아 수업을 듣고 글씨도 예쁘게 썼으며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매우 착했다. 민수의 가정도 특별한 점이 없었다. 민수의 어머니 김 씨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늦게 퇴근해 학교 정문에서 아들을 맞이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선생님은 한 번도 민수가 동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물어볼 때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긴급 교사회의가 소집되었다. 선생님들은 의견을 나누었는데 어떤 이는 민수가 망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이는 그의 어머니를 부를 것을 제안했다. 체육 선생님은 큰 소리로 웃으며 민수가 어제 무서운 영화를 봤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정 선생님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꼈고 10년 이상의 교직 경험에서 오는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학교장 박 교장은 원래 침착한 사람이었는데 정 선생님으로부터 모든 세부 사항을 들은 후에도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미신을 믿지 않았고
학교가 터무니없는 소문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6살짜리 아이가 작은 꽃무늬가 있는 푸른 천에 대해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상상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다. 그는 민수의 가족에게 즉시 연락하고 이 정보를 교사들 사이에서만 비밀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학생들이 수군거리고 학부모들이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 아이를 데리러 온 한 어머니는 선생님, 정말 우리 학교 운동장이 예전에 묘지였나요? 우리 아이가 집에 가서 밖에 나가 놀기를 거부해요. 라고 물었다. 그 순간 보건실에서 민수는 여전히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동생에 대한 중얼거림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보건교사는 동생이 추워요. 동생이 나를 불러요. 동생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라는 한 가지 문장만 계속 들었다. 거짓말할 줄 모르는 아이, 그런 세부 사항을 상상할 수 없는 아이. 이야기는 이상한 말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무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되었다. 그날 점심, 정 선생님은 교무실의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민수의 학적부를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며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다. 모든 정보가 정확했다. 착한 학생, 평범한 가정, 특별한 의료 이력이나 심리적 불안정의 징후가 없었다. 그녀는 교사로서의 이성과 수백 명의 아이들을 만나본 사람으로서의 직감 사이에서 큰 모순을 느꼈다. 책상 위에 전화가 울렸다. 민수의 어머니 김 씨가 학교로 초대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황스러워 보였다. 정 선생님은 민수가 이상한 행동을 보여 긴급히 만나야 한다고 간단히 말하며 시간을 내주기를 바랐다. 30분 후 김 씨가 도착했다. 공장 작업복을 입은 그녀의 옷에는 여전히 실밥과 염료 냄새가 배어 있었다. 막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과 짜증스러운 표정이 섞인 채로 다급하게 질문했다. 정 선생님이 민수가 아침에 했던 말을 전하자 그녀는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 격렬하게 부인했다. 그녀는 자신이 단 한 명의 아이만 낳았다고 단언했다. 그녀는 병원 기록, 출생 날짜, 출생 시간, 심지어 민수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휴대폰을 꺼내 출생증명서 사진을 보여주었다. 보세요. 여기 명확하게 제왕절개로 한 남아를 출산했다고 적혀 있어요. 아무 이상 없이요. 정 선생님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모든 정보가 일치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민수가 말한 세부 사항, 작은 꽃무늬가 있는 푸른 천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것은 6살짜리 아이가 직접 보거나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것이 아니라면 지어낼 수 없는 것이었다. 민수가 방으로 안내되었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한 것은 그의 다음 말이었다. 엄마는 몰라요. 내 동생은 운동장 아래 있어요. 동생은 나랑 닮았지만 더 작아요. 동생은 작은 꽃무늬가 있는 푸른 천에 쌓여 붙여 있어요. 김 씨는 한순간 얼어붙었고 말을 할 수 없었다. 정 선생님은 그녀를 자리에 앉히고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단순히 아이가 지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인내심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이 충혈되었지만 목소리는 작아졌어도 확신에 차 있었다. 방 안에 누구도 그가 왜 그런 세부 사항을 알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더욱이 그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확고하게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몇몇 교사들이 문 밖에서 엿듣다가 서로 속삭이며 소문을 퍼뜨렸다. 어떤 사람은 학교가 지어지기 전에 이 부지가 마을의 임시 진료소였다가 철거되고 몇 년 후에 학교가 지어졌다는 오래된 이야기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정보는 너무 빨리 퍼져 그날 오후 교사 회의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침묵을 지키지 않았다. 토론과 논쟁이 터져 나왔다. 어떤 이는 민수가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생각해 심리 전문가를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이들은 이 문제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유령 이야기 때문에 전체 학교가 위기에 빠질 것을 걱정했다. 오직 정 선생님만이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민수의 말 하나하나, 그의 눈빛의 모든 표현을 되짚었다. 그녀는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그것은 6살짜리 아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너무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박 교장의 회의에서 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는 꼼꼼한 사람이었고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불안했다. 그는 학교 건설 과정을 기억하고 이 땅이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기억했다. 어떤 사람들은 용맥을 해칠까봐 학교 건설에 반대했었다. 그는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 민수의 상황에 직면하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는 정 선생님에게 지역 당국에 연락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지시했다. 동시에 그는 이 이야기가 학교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날 점심 일찍 아이를 데리러 온 한 학부모가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몇 시간 후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다. 어떤 이는 민수에게 아이 유령이 씌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민수가 영안이 있어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몇 시간 만에 시끌벅적한 아이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던 운동장은 공포의 중심이 되었다. 고학년 학생들은 붉은 벽돌을 보러 모였다. 더 용감한 몇몇은 바닥에 귀를 대고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어떤 저학년 학생들은 밖에 나가 놀기를 거부하고 가방을 안고 교실에만 머물렀다. 그동안 정 선생님은 다시 한번 민수를 방문했다. 소녀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누구든 물어볼 때마다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불평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그저 동생이 추워하고 그를 부르고 있다고 주장할 뿐이었다. 선생님이 더 자세히 질문하자 그는 꿈에서 동생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라고 말했다. 동생은 땅 아래 서서 숨을 쉴 수 없다고 했고 몸에는 푸른 천이 감겨 있었다고 했다. 그는 동생이 자신과 닮았지만 더 약하고 더 슬퍼 보였으며 동생이 그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어른들에게 말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선생님은 교장실로 돌아와 마음이 무거웠다. 박 교장은 모든 세부 사항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지역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이것이 망상이라면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고 사실이라면 그는 생각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순간부터 학교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이며 민수라는 이름의 소년이 한 말, 터무니없어 보이는 말들이 모든 일반적인 논리의 경계를 넘어선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만 알았다. 경찰은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했다. 사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메모장을 들고 교장실로 안내되었다. 정 선생님은 일찍부터 김 씨도 호출되어 있었다. 하룻밤 자지 못한 후 지친 표정이었다. 민수는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운동장, 조용히 시멘트 바닥 가운데 놓여있는 붉은 벽돌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 형사, 주 담당 조사관이 민수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민수를 편안하게 하려고 부드러웠다. 그는 소년에게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누가 말해주었는지, 누가 부추겼는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동생이 나한테 말했어요. 동생은 나랑 닮았고 아래에 묻혀 있어요. 작은 꽃무늬가 있는 푸른 천에 쌓여 있고요. 소년은 간단히 대답했다. 꿈에서 계속 보여요. 매일 밤마다요. 동생은 춥고 아프고 숨을 쉴 수 없다고 해요. 정 형사는 김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점점 분노보다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몇 주 동안 민수가 자주 악몽을 꾸었다고 고백했다. 처음에는 그저 학교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전에는 민수가 한밤중에 베개에 얼굴을 묻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때는 그저 감기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다. 대화는 1시간 이상 지속되었다. 경찰관들은 주의 깊게 메모하고 나서 운동장으로 나가 관찰했다. 정 형사는 운동장 가장자리에 서서 붉은 벽돌을 가리키며 눈썹을 찌푸렸다. 벽돌할 것 듯할 것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바랜 다른 벽돌들 사이에 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은 그 일치였다. 그것은 예전에 임시진료소에 부출입구가 있었던 곳과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었다. 정 선생님은 밖으로 나와 정 형사 옆에 섰다. 그는 그녀에게 질문했다. 선생님은 얼마나 오래 가르치셨어요? 이 학생은 평소에 어땠어요? 그녀는 간결하게 대답했다. 착해요. 조용해요.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아요. 친한 친구도 없어요.
휴대폰을 보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죠. 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줄 더 메모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6살짜리가 이렇게 또렷하게 말하는 것은 처음 봐요. 소문은 아침 내내 퍼졌다. 학교 정문 앞에서 몇몇 학부모들이 서로 속삭였다. 학교 근처에서 장사하는 한 할머니는 운동장 아래 아이의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미 3명의 다른 손님에게 들려주었다. 4학년 한 학생이 휴대폰을 가져와 민수가 운동장을 가리키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그 영상은 학부모 채팅방에 공유되었고 곧 마을 전체로 퍼졌다. 그날 점심 박 교장은 정말로 시체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전화를 거의 10통 받았다. 박 교장은 관리자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숨이 막힐 듯했다. 정 선생님은 민수가 말한 모든 세부 사항을 전했다. 푸른 처음부터 위치, 꿈에서의 이야기까지 모두가 침묵했다. 더 이상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민수가 지어냈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교과서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와 교사들 전체가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다. 마을 공무원이 초대되었다. 그는 예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일했었다. 학교 건축 도면을 보면서 그는 운동장 그 부분이 원래 의료진을 위한 임시 건물이 있던 곳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체나 묘지 이전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모든 것이 어려운 환경에서 빠르고 간단하게 이루어졌다. 지도는 희미했고 옛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만약 그 아래 정말 뭔가 있다면 아무도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날 오후 김 씨가 학교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전날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 기록 폴더를 들고 와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기록은 명확했다. 2018년 5월 15일 산모 김지영 제왕절개로 남아 1명을 출산했으며 체중 3.2kg, 특이사항 없음, 쌍둥이에 관한 기록 없음, 응급 상황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뭔가 완전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민수는 아버지에 대해 가족에 대해 물어보곤 했지만 동생에 대해선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정 선생님은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아이가 상상한 거라면 왜 하필 그 벽돌을 가리켰을까요? 어떻게 작은 꽃무늬가 있는 푸른 천을 알 수 있죠? 저는 그런 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겨우 6살인데 누가 그런 걸 알려줬겠어요? 민수는 보건실에서 쉬게 되었다. 그는 잠을 자지 않고 눈을 크게 뜨고 운동장을 내다보았다. 그는 입속으로 계속 중얼거렸다. 동생이 이제 안 울어요. 동생이 곧 나올 거예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침묵했다. 옆에 앉아있던 간호사는 그가 하는 말을 기록해 정 선생님에게 건넸다. 선생님은 그것을 읽고 접었다. 그녀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눈앞의 아이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확신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만 알았다. 그날 밤 박 교장은 지역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간결하게 말했다. 시험 삼아 파봐야겠어요. 전화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른 후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명확한 감각이 있었다. 만약 붉은 벽돌 아래 정말로 무언가가 있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장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학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운동장 중앙 부분 주위에 노란 테이프가 쳐졌다. 붉은 벽돌이 희미한 시멘트 바닥 위에 홀로 두드러져 보였다. 지역 경찰이 정시에 도착했고 현장에는 인근 도시에서 온 법의학자와 지방정부 대표가 함께했다. 민수는 정 선생님과 어머니의 감독하에 현장 가까이 서 있도록 허락받았다. 소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이 운동장 중앙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작업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불려왔다. 그들은 삽과 곡괭이, 심지어 작업을 돕기 위한 휴대용 드릴까지 가져왔다. 경찰은 특이한 물건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라고 신중하게 지시했다. 법의학자는 증거 가방, 장갑, 기록 패드를 준비했다. 그날 참석한 사람들 중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장례식보다 더 무거운 분위기였다. 몇몇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교 정문 밖에 서 있었다. 노란 테이프를 응시하며 기도하는 사람,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람, 그리고 그저 서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김 씨는 민수 가까이 서 있었고 소녀는 벽돌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처음 곡괭이가 시멘트 바닥에 닿았을 때 모두가 숨을 참았다. 그 메마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보고 있던 사람들을 떨게 하기에 충분했다. 첫 번째 벽돌층이 제거되고 그 아래는 붉은 점토였다. 작업자들은 더 깊이 파기 시작했고 흙은 조용히 작은 카트에 실려 나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웃지 않았다. 가장 용감한 아이들조차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약 10분 후 파낸 구덩이는 반 미터가 넘게 깊어졌다. 흙은 여전히 썩은 나무 뿌리가 섞인 점토였다. 한 작업자가 삽이 흙보다 부드러운 무언가에 닿자 멈추었다. 그는 손으로 얇은 진흙층을 부드럽게 쓸어내고 멈추었다. 천조각이 나타났다. 푸른색이 바래고 얼룩져 있었지만 작은 꽃무늬가 있었다. 그는 큰 소리로 불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경찰은 그들에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고 했다. 법의학자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천을 들어올려 희미한 아침 햇빛 아래 들었다. 천은 너무 오래되어 거의 부서질 정도였지만 분명히 한때는 신생아 담이었다. 김 씨는 쓰러질 뻔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잡아주지 않았다. 정 선생님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민수는 울지도 떨지도 않고 그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동생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냘팠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 아무도 웃지 않았다. 한때 그를 망상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던 사람들, 이제는 할 말이 없었다. 법의학자는 계속해서 천을 풀고 이번에는 진흙에서 단단한 물체가 굴러나왔다. 작고 하얀 것은 신생아의 팔 모양을 한 뼈조각이었다. 군중 속에 한 여성이 비명을 질렀고 한 작업자는 삽을 떨어뜨렸다. 경찰은 재빨리 또 다른 바깥원을 설정했다. 법의학자는 증거 가방을 꺼내 천과 뼈를 안에 넣었다. 더 이상의 대답은 필요 없었고 더 이상의 증거도 필요 없었다. 연화마을 전체가 그곳에 한때 어떤 생명체가 묻혀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박 교장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민수를 쳐다보지 않았고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경찰에게 조용히 말했다. 필요한 모든 서류에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때 과학을 확고히 믿고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고 단언했던 교장은 이제 더 이상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었다. 증거물은 밀봉되었고 법의학자는 이를 도시의 법의학 실험실로 이송하여 DNA 분석, 성별 확인, 뼈 연령, 사망 시기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는 며칠이 걸릴 수 있지만 더 이상 아무도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 순간 가장 명확한 것은 민수의 말이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것이었다. 풀은 처음부터 벽돌의 위치, 시기까지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없었다. 김 씨는 보건실로 데려가졌고 정 선생님은 민수와 함께 운동장에 남았다. 소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부드럽게 물었다. 이제 동생이 보여?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동생이 이제 갔대요? 동생이 이제 춥지 않대요. 그는 동생이 웃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 말은 습한 봄날 아침보다 정 선생님을 더 춥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운동장 전체가 폐쇄되었다.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휴교한다고 통보받았다. 학교 정문은 닫혔지만 소식은 이미 전 지역에 퍼졌다.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짧은 클립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묻힌 동생을 찾은 소년, 연화초등학교의 이상한 사건,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모두가 누가 그 아이를 묻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박 교장은 그날 저녁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말했다.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수사관은 동의했다. 그들은 학교 건설 기록회, 옛 임시진료소의 출산 기록을 모두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2018년 4월 15일 민수를 출산한 날 근무한 의사와 간호사 목록이 요청되었다. 그날 밤 김 씨의 집에서 어두운 거실에서 민수는 어머니의 품에 누워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조용히 함께 앉아 밖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를 듣고 진실이 매 순간 다가오는 것을 함께 느꼈다. 6살 아이가 진실을 말했고
어른들의 전체 시스템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풍에 휩쓸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푸른 천과 신생아뼈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다음날 이른 아침, 사람들은 연화초등학교 정문 앞에 빽빽이 모여 노란 테이프 너머를 기웃거렸다. 일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위해 가져왔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이들은 의료사고를 의심했다. 어떤 학부모들은 화가 나서 아이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겠다고 요구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충격과 두려움 사이에서 모호한 표정으로 조용히 서서 바라보았다. 민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경찰과 심리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집에 머물렀다. 정 선생님이 방문했을 때 작은 집은 고요했고 김 씨는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눈밑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 민수는 옆에 앉아 있었고 얌전하게 질문도 하지 않고 밖에 나가자고 하지도 않았다. 정 선생님이 부드럽게 물었을 때 동생 꿈을 또 꾸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선생님. 동생을 찾은 이후로 동생은 더 이상 울지 않아요. 동생은 갔어요. 법의학 실험실에서의 잠정적인 결과가 오후에 도착했다. 뼈는 신생아의 것으로 약 6-7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민수가 태어난 시기와 일치했다. 천은 비록 썩었지만 직물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합성 섬유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학교가 지어진 부지에 원래 있던 옛 임시진료소의 모든 기록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2018년 4월 근무자 명단이 도 보건부 기록보관소에서 조회되었다. 주치의는 최준호 씨로 현재 읍내의 개인 클리닉에서 일하고 있었다. 최 씨는 올해 60세 가까이 되었으며 오랫동안 지역 의료 현장에서 일해왔다. 경찰서로 소환되었을 때 그는 침착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경계심을 숨기지 못했다. 면담은 2층의 작은 방에서 진행되었다. 조사관은 상황을 설명하고 천과 뼈 샘플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것들을 보고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출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7년이 지났고 저는 수백 건의 출산을 담당했습니다. 기록에 한 아이라고 되어 있다면 분명 한 아이일 겁니다. 조사관들은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메모를 하며 DNA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또 다른 보고서를 내밀었다. 만약 결과가 김 씨와 민수와 일치한다면 그 아이는 민수의 쌍둥이 형제나 자매였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말했다. 그때 쌍둥이를 발견하고도 기록하지 않고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순한 전문적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위반이었다. 최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시선을 피했지만 조사관은 계속했다. 우리는 그날 근무했던 간호사들도 소환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상한 점을 확인한다면 의사로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최 씨는 침묵했지만 셔츠 칼라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한편 김 씨의 집에서는 중년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란으로 민수의 어머니와 우연히 이름이 같았고 한때 임시진료소에서 계약직 간호사로 일했었다. 천과 아이의 유골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녀는 오래된 수첩을 찾아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한 후 여러 해 동안 그녀의 마음에 불안했던 일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그날 최 씨가 수술실에서 나와 작은 천꾸러미를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작은 실수가 있었고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것이 의료기구 문제라고 생각했다. 정밀한의 증언이 기록되면서 사건은 공식적으로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었다. 최 씨는 한 번 더 소환되었다. 이제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다. 천꾸러미, 뼈조각, 독립적인 증언, 그리고 확인을 기다리는 DNA 결과. 최 씨는 떨리기 시작했다. 지역 경찰서에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날 밤이 너무 혼란스러웠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 씨의 출산은 갑작스럽게 왔고 이전에 쌍둥이의 징후가 없었다. 초음파 기계는 오래되고 결함이 있었다. 제왕절개를 하는 동안 그는 두 태아를 발견했다. 첫 번째는 민수로 건강했지만 두 번째는 더 작고 피부가 창백하며 반응이 없었다. 그는 소생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당황했다. 그는 당시 진료소가 인력이 부족했고 수단도 부족했으며 긴급 절차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하기를 두려워했고 징계를 받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지역 의료 시스템 전체가 조사받을까 두려워 숨기기로 결정했다. 새벽 옆 그는 나가서 버드나무 아래 아이를 묻었다. 그때는 아무도 보지 않았고
그는 아무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다른 아이, 민수가 기억을 되살려 동생을 부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최 씨가 그날 밤 경찰서를 떠날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즉시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일시적으로 업무가 정지되었다. 그날 저녁 몇몇 격분한 주민들이 그의 개인 클리닉에 돌을 던졌다. 다른 그룹은 연화초등학교로 가서 학교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정 선생님이 나서서 사람들에게 침찰달라고 요청했지만 분노는 이미 퍼져 있었다. 박 교장은 이른 아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직접 쓴 편지에서 그는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학생을 의심하고 아이의 직감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선생님은 편지를 읽고 접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운동장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었지만 구덩이가 있던 자리에는 임시로 흰 국화가 심어졌다. 정 선생님은 이곳에 평화를 지킬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작은 흰 꽃이 방금 드러난 진실의 한가운데서 피어나 묻혀있던 것도 언젠가는 땅을 뚫고 솟아오를 수 있으며 빛은 비록 늦더라도 항상 돌아올 길을 찾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DNA 결과는 구름 낀 오후에 도 법의학센터에서 도착했다. 2페이지짜리 보고서에는 센터장의 도장과 서명이 찍혀 있었다. 그 안에는 연화초등학교 운동장 아래에서 발견된 뼈 조각이 김지영 씨와 민수와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일치율은 99.99%에 달했다. 붉은 벽돌 아래 묻힌 아이는 민수의 쌍둥이 형제였다. 정 형사, 주 담당 조사관이 김 씨를 경찰서로 불렀다. 결과를 들었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입에서는 끊어진 소리만 새어나왔다. 그 여성은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정 선생님도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여성 모두 평소의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한 어머니는 한때 두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6년 동안 한 아이와만 살았고 전혀 알지 못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목격한 교사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분석할 이성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정 형사는 서류철을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은 이제 사건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이해했다. 단순한 의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이의 죽음을 은폐하고 시체를 방치하고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매장하고 출생 기록을 위조한 행위였다. 최 씨에 대한 신문이 다시 예정되었다. 이번에는 가벼운 대화가 아니었다. 정 형사는 DNA 결과 사본을 테이블에 놓고 최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이든 의사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테이블에 머리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있고 부서지는 듯했다. 저는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숨길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날의 출산이 갑자기 왔다고 말했다. 진료소는 장비가 부족했고 아무도 쌍둥이를 예상하지 못했다. 두 번째 아이가 생명의 징후 없이 발견됐을 때 그는 당황했다. 그때 수술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한 명의 간호사만 밖에 서 있었다. 그는 보고하면 징계를 받고 아마도 면허를 박탈당하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경력, 명예,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했다. 그는 의료용 캐비닛에서 천을 꺼내 아이를 감싸고 수술복 안에 숨겼다. 차전까지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가 진료소에서 가장 큰 버드나무 아래에 있는 외딴 구석을 찾았다. 그는 얕은 구덩이를 파서 아이를 묻었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한 남자아이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태어났다고 기록한 서류에 서명했다. 난 아무도 찾아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그 아이가 기억하고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는 눈물 속에서 반복해서 말했다. 한때 모범의사라 불리며 많은 생명을 구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한 신문실에서 웅크리고 앉아 인생 최대의 후회를 마주하고 있었다. 정 형사는 위로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최 씨의 진술을 한 줄 한 줄 기록했다. 그가 방금 말한 것이 마을 사람들, 학부모들, 소셜미디어, 그리고 민수의 마음속에 떠도는 많은 의문들의 열쇠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최 씨의 고백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읍내에 있는 그의 개인 클리닉은 봉인되었다. 또 보건부는 긴급 발표를 통해 옛 임시 진료소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출생 및 사망 기록, 의료 처리에 대한 모든 기록의 역추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론은 분노했고 지역 언론에선 계속해서 보도했다. 중앙 TV 채널들도 연화마을에 기자들을 보내 취재를 시작했다. 6살 소년이 묻힌 동생을 본 이야기는 작은 마을의 경계를 넘어섰다. 김 씨의 집에서는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수는 책상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 그림에는 두 아이가 논 가운데 손을 잡고 서 있고 뒤로는 별이 같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정 선생님이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다만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돌아섰다. 민수가 고개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동생 이름은 준호예요. 김 씨는 방구석에 앉아 옛 출생증명서 사본을 안고 있었다. 그 서류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과 반쪽짜리 고통의 증거였다. 그녀는 왜 자신이 모르고 있었는지, 왜 알려주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잃었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름도 지어주지 못하고 깨끗한 천 한 장도 주지 못한 채로. 그날 저녁, 그녀는 새로 차린 작은 제단에 향을 피웠다. 사진도 없고 유골함도 없이 단지 향로와 물 한 그릇, 하얀 꽃 한 송이와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쌓인 푸른 천조각이 제단 중앙에 놓였다. 민수는 옆에 서서 작은 촛불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불었다. 동생을 준호라고 부르고 싶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전 음성도 북소리도 없었다. 단지 작은 집에서 모자와 7년 동안 숨겨져 있던 태어나지 못한 영혼을 위한 조용한 의식이었다. 하지만 그 의식은 모든 진심을 담아 시작점이 되었다. 김 씨가 상실에 직면하기 위한 한 걸음. 민수가 꿈에서만 만난 동생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한 걸음. 연화초등학교에선 하얀 국화가 여전히 운동장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다. 이웃 학교에서 새 교장이 부임해왔다. 정 선생님은 여전히 1학년 C반을 맡고 있었다. 주간 학급 활동 시간에 그녀는 학생들에게 용기, 진실, 그리고 작은 것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녀는 민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모두 다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 아이가 어른들의 집단이 생각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을 해냈고 어른들이 묻어두려 했던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졌다. 바로 그것이 이 혼란한 세상에서 때로는 가장 순진해 보이는 꿈에 의해 빛이 인도될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믿게 된 이유였다. 김 씨의 집에서 작은 의식이 있고 일주일 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계속되었고 연화초등학교 운동장은 텅 비었다. 하얀 국화 주변의 노란 테이프는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비록 학생들이 등교를 재개했지만 아무도 그 지역 근처에서 놀려고 하지 않았다. 정 선생님은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반 아이들에게 말했다. 한때 고통이었던 것은 평화롭게 내버려 두세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도 더 묻지 않았다. 새 교장 임 교장은 긴급 학부모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사건의 경과, 법의학 감정 결과부터 최 씨에 대한 보건부의 징계 방향까지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는 천천히 논리적으로 말했고 회피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사과도 없이 단지 인정과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약속만 있었다. 한때 분노했던 학부모들도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잘못이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곳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이해했다. 그 잘못은 7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6살 아이에 의해 밝혀진 것이었다. 정 선생님은 교실 한쪽에 서서 군중 속의 민수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소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수줍어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의 시선도 피하지 않았고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예전에 민수를 놀리던 몇몇 반 친구들은 이제 경외와 주의가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 선생님은 그 변화가 찬사 때문이 아니라 진실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말해진 진실. 그날 저녁 지역 TV에선 연화초등학교 사건에 대한 특별 보도를 방영했다. 리포터는 학교 담장 밖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진행했다. 민수의 사진이나 최 씨의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운동장 한가운데서의 울음부터 흙 속에서 발견된 푸른 청까지 모두 상세히 전해졌다. 마지막 부분에서 리포터의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는 아이들의 말을 귀로만이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겸손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김 씨는 조용히 프로그램을 보았고 민수는 그녀 옆에 앉아 빈 공책을 들고 있었다. 그는 연필로 준호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다. 계속해서 여러 번.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 이름은 왜 안 써? 그는 대답했다. 내 이름은 알고 있지만 동생 이름은 아무도 써준 적이 없어요. 그녀는 목이 베었다. 그 간단한 말은 지친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바늘 같았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비록 한 명은 더 이상 여기 없지만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고 느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사건을 기소했다. 최 씨는 조사를 위해 구금되었다. 그는 의료행위 규정 위반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시신을 은폐한 혐의에 직면했다. 일부는 그를 변호하며 단지 의료사고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는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실수는 상황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단 한순간의 두려움이라도 한 생명을 붓고 그 이후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김 씨는 보건부 노동복지과 대표 법률지원 변호사와의 미팅에 초대되었다. 그들은 민사배상을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단지 민수의 동생이 비록 몇 분이었지만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간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 이름, 성, 출생증명서, 그리고 사망증명서가 있는 사람으로.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고 김준호의 지연 출생 등록이 당일에 작성되었다. 정 선생님은 법무부에 김 씨와 함께 갔다. 연한 분홍색 출생증명서를 받고 김 씨는 준호라는 이름이 적힌 글씨를 보며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다. 아무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그것이 한 번도 팔에 안아보지 못한 아이를 위해 그녀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임을 알았다. 정 선생님은 옆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면 깊은 곳에서 그녀는 그날 1학년 C반 학생이 그녀에게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교훈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았다. 때로는 진실이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단지 믿어질 필요만 있다는 것을. 연하초등학교 운동장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다. 비록 하얀 국화는 여전히 둘러쳐져 있었지만 학생들은 다시 근처에서 놀기 시작했다. 정 선생님은 작은 특별 활동을 조직했다. 주제는 용기였다. 각 학생에게 종이 한 장과 색연필이 주어졌다. 그녀는 무엇을 써야 하는지 말하지 않고 그저 어른들이 믿지 않았던 것 중에 보거나 듣거나 믿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했다. 민수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는 작은 집을 그렸고 두 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으며 뒤로는 황금빛 들판과 푸른 하늘, 그리고 위쪽 구석에는 빛나는 별이 있었다. 정 선생님이 지나가다 멈춰 서서 말 한마디 없는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그 학생의 눈빛에서 그녀는 어떤 장문보다 명확한 것을 읽을 수 있었다. 평화는 망각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수업이 끝날 무렵 정 선생님은 밖을 내다보고 민수가 친구들과 함께 버드나무 주변을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아무도 붉은 벽돌을 언급하지 않았고 아무도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았으며 유령에 대한 수군거림도 없었다. 단지 아이들의 웃음소리, 초여름 매미소리, 그리고 처음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피었을 때처럼 여전히 피어있는 하얀 꽃만 있었다. 조용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준호의 지연 출생증명서가 발급된 지 한 달 후 김 씨는 집에서 작은 의식을 치렀다. 제사도 장례식도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어떤 어머니라도 할 권리가 있는 평범한 일을 하고 싶었다. 제대로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의식에는 초대된 손님이 없었다. 단지 정 선생님, 몇몇 친한 이웃 마을위원회 대표, 그리고 사건을 처음부터 조용히 따라온 정 형사뿐이었다. 그녀가 처음 재단을 차린 날부터 그녀는 들판을 향한 창문 옆집 한쪽 구석에 작은 재단을 두었다. 재단 위에는 빈 액자, 새 향로, 물 한 그릇, 찹쌀떡 한 접시, 바나나 몇 개가 있었다. 준호의 출생증명서는 그녀가 아들에게 쓴 손편지 옆에 놓여 있었다. 정 선생님은 떨리지만 깔끔한 글씨를 보았다. 엄마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단지 마을 절의 스님이 조용히 독경하는 소리만 있었다. 의식은 가슴 아픈 침묵 속에서 끝났다. 민수는 하얀 셔츠를 입고 의식 내내 어머니 옆에 서 있었다. 소녀는 울지 않았지만 제단 앞에서 합장할 때마다 오랫동안 입술을 다물었다. 모두가 떠난 후 그는 돌아서서 물었다. 엄마, 준호 형이 이제 편하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들을 꽉 안았다. 여러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다. 단지 아직 남아있는 둔한 고통만이 다른 물줄기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 더 평화롭고 더 부드럽게. 또 보건부는 최 씨에 대한 파면 결정과 영구적인 의료 면허 취소를 발표했다. 그는 기소되어 의료행위 규정 위반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불법적으로 시신을 매장한 2가지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한 그에게 김 씨 가족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받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재판부에 손으로 쓴 편지를 보냈다. 내 아이가 발견되었으니 그의 형량을 감경해 주세요.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언론에서는 더 이상 보도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화초등학교에선 민수와 푸른천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조용히 전해졌다. 이상한 이야기가 아닌 진실, 믿음, 책임에 대한 교훈으로. 운동장 한가운데 하얀 국화는 더 튼튼하게 다시 심어졌고 둥근 벽돌로 둘러싸였으며 작은 표지판이 부착되었다. 준호의 꽃. 한때 잊혀진 것을 기억하기 위해. 임 교장은 매 학기마다 정직과 용기에 대한 주제로 학급 활동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그는 교사회의에서 그 소년이 어떤 책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다고 말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후에 학부모 회의에서 정 선생님은 종종 민수를 언급했다.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간단한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어떤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민수는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로 돌아왔다. 그는 더 잘 공부하고 더 자주 발표하고 더 많이 웃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2아이가 있는 들판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학교, 선생님, 자신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그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정 선생님에게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뛰어난 의사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땅 아래 눕게 하지 않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정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돌아서서 소매로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을 살짝 닦았다. 학년 말 민수는 1학년 10반의 모범 학생으로 선정되었다. 종업식에서 그는 무대에 올라 상장을 받았다. 큰 박수갈채도 요란한 박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매우 고요하고 깊은 것을 느꼈다. 6살짜리 소년이 침묵, 진실, 불가능한 것에 대한 한 공동체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 그날 오후 김 씨는 민수를 데리고 학교 뒤편 논으로 나갔다. 모자는 논둑에 앉아 해가 서서히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물었다. 엄마한테 화났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엄마를 사랑하고 준호 형도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형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잠 못 이룬 많은 날들 후에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다. 쓰라린 것도 가슴 아픈 것도 아닌 그저 많은 잠 못 든 밤 이후의 평온함이었다. 새학년이 시작되는 입학식 날, 연화초등학교는 다시 활기를 띠었다. 새 꽃다발이 운동장 곳곳에 배치되었고 하얀 국화는 여전히 피어 있었다.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민수는 이제 2학년으로 새 교복을 입고 깔끔한 가방을 든 채 반줄에 맨 앞에 섰다. 등빛은 밝게 빛났다. 정 선생님은 교사석에 서서 바라보며 문득 코끝이 찡해짐을 느꼈다. 감동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지나갔든 여전히 초록의 새싹들이 자라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날 오후 행사가 끝난 후 정 선생님은 국화밭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거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가벼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버드나무 잎이 바스락거렸다. 땅 위로 늦은 오후 햇살이 하얀 꽃잎 하나하나를 비추며 금가루처럼 작은 반짝임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속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생은 이제 안 울어요. 동생은 갔어요. 삶은 계속해서 평범한 일들을 반복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순간들,
어떤 아이들은 우리에게 상기시킬 것이다. 평범함이 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침묵이 항상 모든 것을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진실들은 두꺼운 흙 아래 묻혀 있어도 누군가 충분히 용감하게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비록 늦었더라도 빛은 돌아와 한 사람의 삶을 비출 것이다. 존경하는 여러분, 편집팀을 대표하여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용기, 정직, 사랑에 대한 부드럽지만 깊은 상기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인생을, 심지어 공동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들입니다. 민수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실이 얼마나 깊이 묻혀 있든 누군가 일어서서 확고하게 말할 용기가 있다면 결국에는 밝혀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아이들만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 많은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며 지지를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저희와 함께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동행과 사랑은 우리가 삶에서 선하고 인간적이며 진실된 것들을 계속해서 전파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